안녕하십니까. 생태법인 주제 토론과 학습을 통한 청소년 생태 소양 증진 교육 효과 사례 공유와 시사점 세션 진행을 맡은 제주대학교 진희종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생태법인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특히 청소년 미래 세대의 생태 소양 증진과 관련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들어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네 분이 발표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김익태 제주 KBS 기자님이십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교육 이론과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30 SDGs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청소년 생태소양 교육 사례 생태법인 주제 토론 수업 주도권 토론과 퍼블릭 토론을 중심으로 무안고등학교의 박진성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토론장으로 오다 토론 한마당과 그 후 생각의 표정들을 부산 성모고등학교 교사로 계시는 서영호 선생님이 발표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태법인 주제 탐구를 통한 생태윤리 학습 효과와 시사점을 가지고 전북 원광여자중학교 교사로 계시는 이미아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사실은 생태법인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철학과 취지 목적 자체가 사실은 미래 세대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 세대가 청소년들인데 그들과의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소중한 기회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분당 한 20분씩 주겠는데 적절히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김익태 기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제주 방송 전국에 근무하는 김익태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별로 성격이 맞지 않는 토론자인 것 같은데 원래 다른 분이 좀 하기로 했다가 이제 펑크나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나오겠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또 여러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학위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주제가 돌고래 관광에 나타난 제주 돌고래 관광에 나타난 관광 커먼즈 비극이란 주제로 학위 논문을 최근에 썼는데요. 그 사실 논문에 썼던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된 이유가 그럼 교육 현장에서 이 생태법인에 관련된 어떤 교육의 자료로 쓸 때 어떤 이론적 바탕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아마 교사님 분들에게 하나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주제는 커먼즈 그리고 커먼즈의 전환 그리고 생명 커먼즈 생태법인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커먼즈 많이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겠죠. 커먼즈 비극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든이라고 하는 생물학자 미국의 생물학자가 이 커먼즈의 비극 트레지디 오브 커먼스라는 좀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를 얘기한 그 얘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고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보면 우리는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고래 기념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 포경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남방 큰 돌고래가 해방된 그런 날도 기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의 개체를 놓고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의 기념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먼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쓰였던 말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거는 세뮤얼슨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뷰캐넌 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유제, 공공재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공공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방 같은 경우에 누구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를 배제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쓰더라도 감소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공공재의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사유재와 공공재라는 걸 구분을 했는데 엘리나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 여성으로 최초로 받은 분이죠.
근데 이 공공재 성격이긴 한데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 자원이 있다라는 점을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커먼 풀 리소시스라고 하는 CPRS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자원의 개념을 분류를 해냅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다면 사회적 속성에 따라 자원을 분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원이 독점하는 게 정당한가, 정당성이 떨어지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CPRS를 독점이 정당하지 않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경합을 벌이면서 사용하는 자원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회학적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 커먼즈를 분류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공공성이라는 참 말을 많이 쓰는데 공공성을 영어로 번역하면 퍼블리시티라는 말과 퍼블릭니스 두 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퍼블리시티는 사실 우리가 공공적으로 출판한다라는 게 출판 개념이 강해서 주로 퍼블릭니스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근데 퍼블릭은 공이거든요. 프라이빗과 개념 구분되는 대립적인 공,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공사인데 우리는 공공은 그 공자에다 또 다른 공을 또 하나 더 쓰죠. 우리가 참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아직 따지고 보면 공공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유화하는 정치인들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공공성이라는 게 어쩌면 되게 악용되는 측면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이라든지 또는 소고기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문제 있을 때 그 길거리에 나온 많은 시민들은 공적인 퍼블릭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공의 것, 우리 모두의 공공의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 어떤 길거리로 뛰어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공성에 있어서 앞에 공짜만 너무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공공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되게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뒤에 공공할 때 뒤에 쓰는 말로 커먼즈라는 데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먼즈 비극은 아까 하딘이 1968년도에 내온 아주 유명한 명제죠. 커먼즈는 똑같은 하나의 목초지에서 목동들이 합리적인 목동이라면 그 재배양 두수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초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자유가 되기 때문에 비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꼭 그런 거냐, 꼭 비극만 하냐, 비극은 방지할 수 없냐라는 하도 비판이 쏟아지니까 사유재산을 부여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커먼즈 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추후의 논문에선 밝히긴 합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권 부여와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불러오는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그 부작용이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런 커먼즈 비극이 필연적인가?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꼭 사유재산권 부여와 국가 권력 개입뿐인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나 오스트롬이 전 세계의 커먼즈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많더라. 꼭 커먼즈는 비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권 부여와 국가 권력 개입만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커먼즈 일반적인 관점에서 돌고래라는 거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커먼즈하고는 CPRS는 뭐냐라고 이제 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CPRS는 그 자원 그 자체에 대한 분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즈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포괄적이고 정치적이고 좀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CPRS를 공공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의 전체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 커먼즈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 커먼즈, 관광 커먼즈, 생명 커먼즈로 돌고래가 변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1단계 1940년대까지 할 때는 이거는 자연 CPRS 그러니까 자연에 우리가 포경산업의 대상으로서 고래류를 바라봤다면 80년대 이후에 돌고래 쇼를 이용했을 때 이거는 관광 자원으로서 관광 CPRS로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커먼즈는 뭐 하도 오래전 얘기라 그만두고 관광 커먼즈를 보면 사실 이게 자연에 사는 돌고래를 포획을 해서 그것을 돌고래 쇼에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나 막 잡겠죠. 주인이 없는 돌고래니까 누구나 가서 잡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비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당시 1980년대, 90년대도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공론화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때의 대안은 국가적 개입이죠. 국가가 개입해서 1년에 몇 마리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속 가능한 관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돌고래 쇼에 대한 동물 복지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그래서 제도리를 비롯해서 4차례에 걸쳐 돌고래들이 원래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면서 고향을 찾아가죠. 그래서 돌고래는 해방됐다고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주에 가보시면 선박을 타서 그 돌고래에 최대한 근접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돌고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의 비극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관광 커먼즈, 관광 자원, 관광 CPRS로 이용됐던 돌고래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2010년대부터 생명 커먼즈, 그러니까 돌고래를 생명이 있는 그 자체, 아까처럼 국가가 하루에 1년에 몇 마리씩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원 관리를 떠나서 그 생명 그 자체로 본다는, 그리고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돌고래에 대한 관점이 좀 변화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커먼즈로서의 돌고래는 일제시대 우리가 보통 울산, 포항이죠. 울산이죠. 울산에 있는 장생포만을 포경기지로 많이 알고 있으면 서귀포에도 포경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로 고래류를 잡았을 텐데 1940년대 이렇게 일제가 상당히 태평양 전쟁에 몰리면서부터는 돌고래를 포획했다는 기록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1940년대 이후에 보면 돌고래 통계도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던 관광 커먼즈로서 남방 큰 돌고래가 그러니까 수족관 관광으로 시작해서 다시 그게 해경이 수사하고 대법원이 돌고래 몰수용을 확정하면서 수족관 관광이 쇠퇴하고 그러면서 선박 관광이 등장하고 이 선박 관광이 확산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도대체 몇 개의 업체가 제주 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는지조차 통계가 잡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작업들이 관광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고래 관광에 대한 개념이 포경에 대한 반포경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고래 관광이 된 것처럼 제주에서는 수족관 관광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박 관광이 그렇게 취급이 되고 다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박 관광 그리고 고래 관광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관광이냐, 그 돌고래를 하나의 생명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한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태법인이 이런 생명 커먼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태법인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국가적 통제 그리고 사유화 또 다른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한 관리, 이 세 가지가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엘리나 오스트롬이 사실 많은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결국은 거버넌스적 관점이 대안이다라고 결론은 내렸지만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와서 얘기할 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것 자체가 꼭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그 지역의 현황과 역사적 경험과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리 방안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에서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수족관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지금 하도 이제 여론이 압박이 강해지면서 해수부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게 현장에서는 1년 360일 계속 지킬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부작용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서 돌고래가 주로 지금 현재 많이 돌출되고 관찰되는 대정 앞바다, 대정읍 앞바다의 해역에 일정 정도 이게 되게
해변에 되게 가까이 사는 특징이 있는 게 남방 큰 돌고래라서 그거를 그 선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1마일을 정하든 1.5마일을 정하든 거기까지는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보호관리구역을 정하는 게 어떻게 했냐라는 그런 제안도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성의 위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법제적으로 국가적 관리를 통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해양 생물을 소재로 한 해양보호구역이 가로림만과 고성 하이만 좀 두 군데 있는데 이거를 제주로까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박이 물범이나 상갱이보다도 오히려 지금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스토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 생명, 동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전체 해양보호구역인데요.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사실은 해양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만 생물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해양보호구역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가 이건 아무래도 오늘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 발표가 될 것 같아서 교육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적 소재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저는 기자 생활을 25년째 하고 있지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어쩌면 좀 같은 바탕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고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질문이라는 게 수준이 참 다양하거든요. 돌고래가 제주도에 몇 마리 살지, 이런 아주 간단한 사실적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개념적 질문 그리고 논쟁적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남방 큰 돌고래를 활용하시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희태 기자님이 PPT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날로 이제 진화된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상 제주도에서 생태법인이 논의가 급진전하는 데는 우리 김희태 기자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더더구나 저로선 진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데 우리 김희태 기자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상당히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탁 받쳐주니까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측면에서 참 백만원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우리 박진성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무안고의 박진성입니다. 아이들 독서 토론 교육을 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은 2030 UN SDGs 프로젝트라고 하는 활동인데,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한 이유는 UN에서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될 17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2030이라는 내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후 위기 시대고 두 번째 교육 과정이 또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책을 읽고 그리고 질문과 토론으로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하고 그다음 작가나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 교육 형태입니다. 한 가지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에는 환경 생태 교육이 없습니다. 환경 생태 관련 부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 건지,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현재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인데 창의도 없고 융합도 없는 그런 교육 아닌가. 근데 창의융합은 그렇다 치고
기후 생태에 관한 그런 학교에서 교육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까 김도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이 교육 아닐까. 또 어쩌면은 제주 남방 돌고래에 관해서도 제주에서 생태 환경 교육이 좀 더 많이 전개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원안에 있는 상설 독서 토론반이 모든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준비가 되고 활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2030 위원회 SDGs 프로젝트를 하고 다음 창의융합 콘서트, 독서 토론 캠프, 진로독 산마당, 전공 프로젝트, 그 다음에 1년 연말에 가서 그 모든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은 정말 재밌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방금 플랫폼 역할하고 있는 상설독도 토론반에서 다양한 주제로 약 800쪽의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창의융합 교육인데 과학기술이 인문학을 만날 때, 예술이 역사와 철학을 만날 때, 논리가 심리를 만날 때라는 주제로 약 6권의 책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한 6명 정도의 작가나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2030인 SDG 프로젝트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이고 여기에 나오는 총 17가지 주제 중에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생태 소양과 관련되는 그런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료 조사하고 PPT 만들고 또 질문과 토론으로 프레젠테이션 활동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생태 관련 독서 토론 활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 생태 관련 작가와의 만남, 아까 한겨레 신문 기자님도 모셨고 또 다른 김사나 작가 모셨고 그다음 진희종 교수님 모셨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 캠프를 했고요. 단계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론 부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남방 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도입에 대한 그 퍼블릭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남종령 작가의 책하고 강의 PPT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사나 작가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그 유인원 영장류 박사 1호신데 환경 생태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분보다 대단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도 제자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했던 교육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보통 이런 데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교사 입장에서 사례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데 저는 학생들이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자료가 좋아서 아마 한 200장 정도 되는 그 자료들을 전부 제가 읽어보고 공통된 부분을 추출을 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사나 작가 강의는 체험, 연구, 실천 사례가 공유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 전 세계 6위고 탄소 배출량은 8위. 그래서 배출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환경에 대한 또는 생태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성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린워싱이 있는데 뭐 대기업에서 에어컨을 한 달 내내 켜도 별로 많은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환경에 해가 되는 광고를 속임수로 하는 그런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도 또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은 고래은하를 지정했는데 고래를 먹는 행사를 한다면은 그것 역시 그 그린워싱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에어컨 켜지 않고 차 안 타고 다니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에코백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정말로 실천하는 활동가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을 때 교육학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남종영 작가의 강의인데요.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느낀 소감인데 저희 학교는 아주 상위권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느끼고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한 점을 학생들의 언어로 제가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아이들이 용어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안 쓰는데 그런 게 있었고,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력하자. 그다음 전 지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생태주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말 철학적인 질문을 했고, 그 다음 김선아 작가 강의에서 우리나라는 닭의 행성이다. 그 정도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또 공장식 축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질소와 메탄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돌고래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보유하고 품고 있는 그런 사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독서 토론 캠프를 3일 동안 하는데 그 자료집입니다. 한 250쪽 정도 되는데 저 안에 생태법인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태법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또 생태소양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역량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을 했었습니다. 약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하루 반씩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주제. 그래서 찬반 퍼블릭 토론과 그다음 주도권 토론, 굉장히 아주 색다른 그런 토론이었는데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방 돌고래에 대한 제도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직접적인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단계로 하고 있는데 빨강색 생태법인 전문가의 만남인데 전문가는 제 옆에 계시는 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 교수님 소개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아마 방송에 나오셨던 모습 같고, 진 교수님 강의는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강의에 물론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진희종 교수님 강의에 대한 평은 아마 다른 어떤 강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교수님은 질문 3가지를 던지면서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생태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은데요. 왜 생태법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느냐. 학생들이 그 소감 중에서도 저런 발문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시청해서 관심이 생겨서 참여했다. 두 번째, 생태법인의 참신성과 호기심이 생겼다. 그 다음 2030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다음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시사할 점이 저는 그 드라마 또는 언론, 매스컴 이런 데에 좀 도움을 좀 갖고 또 아까 작가님이라든가 드라마 작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그리고 학교에서 또 다 같이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강의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그 학생들의 소감이 있었는데요. 자연과 생태계까지 굳이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될까? 또 어떤 학생들은 야, 인간도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남방 돌고래까지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다면 참여 후에는 획기적인 관점 변화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방치했을 경우에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한테 돌아온다. 관점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다. 학생들이 보통 쓰지 않는 용어인데 아마 작가님들하고 또 진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마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한다. 지금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거나 흡수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학생의 말에서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 이상의 그런 큰 울림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생명체라면 법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고의 확장 부분이고, 멸종위기종은 생태법인 제도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 다음에 생태계와 종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배우고 느꼈답니다. 생태법인 제도에 관심을 갖고 그게 전파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생태법인이라는 지식은 물론 동물과 자연까지 확장된 사고를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교육이 많은 기간은 아닌데 작가님 몇 분 만나고 또 강사님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솔직한 생각인데, 평소 고기 먹고 벌레 죽이는 행동들이 자신에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그리고 인간이 당연히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과 토론에서 잡초에서부터 남방 돌고래까지 사고가 확장이 됐다. 곧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동물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두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까지 사고가 확장되고 태도나 인식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고 성장한 점을 보면은 생태 중심주의로 관점의 획기적 변화와 사고의 확장을 경험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다 소중하다고 느꼈다. 그 다음 이해 관계자들 간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어쩌면은 그 생태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여기 이 기관에다가 조언하는 듯한 그런 말이더라고요. 공정하고 개방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도덕적 숙고를 통한 올바른 행동 선택에 책임이 있다. 인간은 개발 금지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고래 서식지 주변에 일정 부분 거기 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거나 규정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꼭 거기에 적용되는 거, 그 아이들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 해법이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명받은 점은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우 기쁘고, 학생 표현하면 금 같은 자리였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제가 그대로 돼서 기록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에 관심을 갖는 그 제도가 바로 생태법인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어 배울 점도 많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 다음 진짜 억소리 날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다. 이건 진희종 교수의 그 강의를 듣고 쓴 아이들의 소감입니다. 한 번도 저런 그 문구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강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 역시 진희종 교수님 강의입니다. 옆에 두고 참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놀았다는 느낌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질문과 토론으로 피드백해 주시는 높은 수준의 명강의였다. 교육 효과가 아마 다른 어떤 교육 효과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잠도 안 자고 집중을 잘해서 강사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강의 효과가 탁월했다. 차분한 말투와 적당한 말의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평소 듣지 못한 단어들을 청자들에게 유추하게. 저는 아이들이 청자라는 말도 잘 쓰는 거 못 들었는데 저런 글들이 들어있었어요. 질문과 토론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질문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질문과 토론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여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된 수준 높은 명강의였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도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방금 제안드린 드라마 작가나 또 언론 매스컴 이런 데 조금 연결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나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유엔에서 2030년까지 해결해야 될 17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어떤 학생은 기후위기는 나와 관계가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기상 상태를 보면은 그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보고 이 생태 소양 교육이 학생들한테 생태 중심 소양 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게 바탕이 되니까 다음 단계로 남방 돌고래 그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바로 전이 된 듯해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했던 교육 활동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박지흠 선생님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무안고등학교면 상당히 농촌 벽지 학교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희생정신과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책자 만들고, 제가 보기엔 그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프로그램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상당히 좀 제가 젊을 때 저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어떤 부러움도 있었고,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존경할 만한 교사였고 좀 그 효과도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이어서 소영호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성모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자고등학교에서 독서토론, 글쓰기, 국제교류, 도서관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만들지 않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토론장으로 오다. 176쪽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 토론 교육의 매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아서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대한 아이들이 소화하는 정도 안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읽고 분석하고 또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또 경청을 해야 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일정한 형식의 쓰기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5가지가 제시되었는데 대부분 지적 능력과 관계 있습니다. 비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공감의 상상력이라는 항목을 넣을까 합니다. 생명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어두워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또 과학 전문가들도 공감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이제 보통 상당히 많습니다. 60여 명이고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한 30명, 판정관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이 한 4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수나 운영 일정, 나흘이라고 하는 운영 일정을 보면 규모가 크고 비중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집합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1학년은 대학 탐방, 2학년은 수학여행,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준비를 해서 행사를 엽니다. 토론 방식은 작년까지는 세다 교차신문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2020년, 2021년 두 해를 쉬고 13년 동안 열어왔고 올해부터는 토론 방식을 비경쟁으로 바꾸고 동화책을 텍스트로 해서 토론하러 하고 단편소설, 그 다음에 단행본 한 권 이렇게 해서 각각 하루씩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틀을 갖추는 시기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 정리를 해서 일선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 방식은 이제 그 토론자들의 발언 횟수가 2회 플러스 알파, 발언 시간이 3분 더하기 알파. 네, 그래서 상당히 평등한 조건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협업, 전략 이런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어느 한 토론자의 활약에, 빛나는 활약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도록 각 팀별 토론자들 비교 평가해서 그 합산점으로 승리팀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178쪽의 논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토론에 논제로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적 통념을 앞서가는 것들입니다. 이 대회에서 이제 세 가지 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생태법인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세 번째 논제도 그게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선전을 3번 거치는데요. 그 생태법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제를 예선 3차전 세 번째 토론에 논제로 집어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세계 논제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최근에 접한 그런 논제라서 앞의 두 차례의 토론 활동 경험이 낯선 논제로 이루어지는 토론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생태법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제를 결승전 논제로 뽑았습니다. 논제 선정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판정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논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비 단계로 국어과부터 예체능과까지 교과별 협의회에서 논제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논제 선정위원회에서 논제를 선정하는데요. 이번에 원래 논제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1차 논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토론 대회용, 토론 한마당용 논제로 정할 때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자는 선정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생태법인 인정해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논제를 정할 때 영역별로 정하는데요. 이제 생태법인 이 논제는 이제 환경윤리, 인문예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환경윤리 범주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에 속하는 횡재세, 과학기술 분야의 진료 지원 인력 이것을 넣었습니다. 생태법인 논제 선정의 배경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계속해서 고래를 제재로 시를 써왔던 정일근 시인의 창작 작업을 구경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정호성 시인의 고래시, 그다음에 뭐 제도리를 작품의 모티브로 삼아서 썼던 남방 큰 돌고래, 어른을 위한 동화, 안도연의 작품, 그다음에 최재천 교수의 어떤 연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일선 교사의 처지에서 접근할 기회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남종영 기자님 책 비롯해서 환경 생태 분야의 책들, 그다음에 또 대회 앞두고 환경 생태 쪽에 조언을 구하고자 진 교수님한테 또 저기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태와 공감의 상상력을 바탕에 두고 청소년치도 쓰고 있고 동시도 쓰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미친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건 학생들 사례에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 이제 작년부터 그린 스포츠 한마당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육대회 기간 동안 일회용 제품, 일회용 컵, 플라스틱을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예선전까지 치면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 변화도 이런 토론 한마당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할 때 그 논제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대략 살펴보면, 찬성 측은 자연은 이제 타자가 아니라 주체다. 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존의 근원적 방법이다.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해외 생태 법인 인정 사례가 있다. 제주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조사해서 공격의 근거로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측 주장을 펼친 친구들은 기존 법령 강화해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법률 대리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생태법인을 인정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래? 그래서 생태적 가치의 크기를 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여전히 반대측 주장과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티벳 우리 헬레나 노르베이 호주의 오래된 미래를 보면 티벳 지역 사람들은 이미 전통적 의식 속에서 생명체의 가치가 지닌 크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의 영혼이 물고기의 영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를 먹는 것보다 영혼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좀 부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태 교육과 관련해서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첫 발을 디뎌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시각의 한 단면을 보면 자기도 자연물이 또 생명체가 자연의 동물이나 생명이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건 나도 어느 정도 긍정을 한다. 그 다음에 토론이 끝났는데도 자료를 찾아보았다. 야생 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서 야생 사냥, 도롱뇽, 동물권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았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과 관련해서 84쪽입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그리고 생태법인을 만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환경 수업이 그것인데 사실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라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최소 7명 이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과목이 폐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는데 이 고3 수업이라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교과에 많은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국어,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 작문, 심화, 국어, 실용 국어 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초에 교육부에서 전 과목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걸 기치를 내걸고 그 뒷받침을 해왔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국어 교과에서만 교과서에 이게 편제가 돼 있고 실제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기는 진로 독서를 하고 나머지 한 학기는 인권이라든가 생태, 환경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적게는 4시간 4차 시에서부터 길게는 12차 시까지 교사가 주체적으로 수업 안을 구상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국어 시간, 그리고 1학년 국어 시간, 2학년 독서 시간,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별도의 독서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식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 기획 도서입니다. 맨 처음 악의 평범성을 다룬 박노자의 글, 식민지 조선에 전가된 전쟁 책임, 우스미 아야코 교수의 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3강 자연의 권리와 생태법인 우리 진희종 교수님 글까지 기획도서를 만들어서 2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 매체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독서 기록장입니다. 디자인을 책처럼 해서 내용을 채우면 그 학생이 저자가 되는, 그래서 12월 달에 책 쓰기 저자상을 주는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수업 사례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들을 몇 줄 적어봤는데요. 생태 환경교육하고 체험학습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농촌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농 교류를 활용한 환경교육도 생각이 들었고, 대도시 안에서도 빈교실이 많이 생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생태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좀 뜸해지긴 했지만 융합 수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명과 생태를 주제로 한 2개 이상 교과나 과목의 교과 간 융합 수업.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 미술 3개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융합 수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 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어떤 소재들이 있어서 그 결과물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 곳곳에 전시를 해서 느낌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PPT 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불편을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서영호 선생님은 시인이시고요. 시집도 많이 내시고 상당히 국어 선생이시다 보니까 어떻든 이제 활약이 아주 크고요. 이 환경 생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많은 14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진부해서 애들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쓰레기 줄이라고만 하니까. 근데 어쨌든 환경교육, 생태교육 패러다임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어떻게 생각의 지평을 넓힐 것이냐, 그런 데 많은 시사점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아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강여자중학교 교사 이미아입니다. 마지막 발표이다 보니 좀 힘드실 텐데요. 짧고 명쾌하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취약하고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 환경의 마지막 영향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제주 남방 돌고래 생태범인 탐구 사례를 통한 생태윤리학습의 효과와 시사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돌고래 쇼 현황과 문제점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행히도 수족관에 있던 비봉이는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연락을 상황을 알 수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제돌이는 자연에 잘 적응하여 제주 앞바다 무리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플러스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수업한 목차입니다. 수업 개요, 선정 배경, 목표, 그리고 기본 환경 윤리 이론, 토론 수업 과정, 마지막 시사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대상은 온강여중 1학년 토론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학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귀엽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선정 배경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주 남방 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 서적도 출판과 더불어서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생소하고 인지도 낮은 생태법인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였고, 그 흥미와 관심이 토론으로 연결되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자 했습니다. 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업 목표는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대응 방안 검토,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면 하였습니다. 환경 법령을 이해하고 개인의 인식 변화, 지구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내가 변하면 학교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간단하게 환경 이론을 좀 살펴봤는데요. 환경 이론의 공통점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뿐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경 이론을 4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연법, 생명중심윤리학, 생태중심윤리학, 그리고 탈인간 중심으로 확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자연법을 살펴보면 자연법은 환경윤리 관련된 가장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로 환경 논증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목적론적 체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적 대상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목적론을 신의 계획이 자연에 작동한 증거다라고 해서 신중심의 사상을 얘기하였는데 자연에 대한 입장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명체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준 사상으로 모든 생명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고 그 자체로
신성하다라는 입장으로 슈바이처는 나는 살고자 하는 생의 한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생명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명 유경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테일러는 자연 존중에 대한 네 가지를 강조하였는데요. 불침해, 불간섭, 성실, 보상적 의무. 그 중에서도 불침에 대한 의무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대표적인 레오폴드는 땅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모래군의 12달에서 생태학과 윤리학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중심은 탈인간 중심주의로 확장되어 이제까지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도덕적 주의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적 대상, 지구 자체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토론 수업 과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생태법인이라는 생소한 이러한 단어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개념 파악하고자 이 환경윤리와 관련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전지 작업을 해봄으로써 생태에 대한 개념을 사고력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 토론을 하려면 토론 개요서를 쓸 텐데요. 토론 개요서는 개념 정의, 배경 설명, 그리고 찬반, 주장, 이유, 근거로서 세 가지 주장을 정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자, 각자의 토론 개요서가 작성되면 팀별 회의를 거쳐서 팀에 대한 주장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를 팀별 회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한 주장의 논증 구조화를 통해서 전지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론까지 연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결과물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실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각 4명의 팀원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입론, 반론, 요약, 마지막 초점에 맞게 연사문을 입론안을 다시 또 써봤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고등학생들, 우리는 코로나 세대에서 토론도 어려웠습니다. 칸막이 닫히고 마스크 다 쓰고 토론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자, 토론이 시작되면 사회자 진행에 따라서 토론이 시작되고 입론 발표가 되고 나면 각자 입론자들끼리 서로 교차 질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토론 전체 진행을 마지막 초점까지 참가를 하였고요. 연사위의 학생들은 판정지를 통해서 발언자들의 듣고 적기를 같이 하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찬반 토론이 끝나면은 협력형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형식은 소크라틱 세미나라는 3인 1조 형식으로 해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해결책에 대한 협의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마지막 실습 정리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찬측 주장, 반측 주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소감으로 써봤는데요. 학생들이 쓴 소감을 전체적으로 핵심을 좀 모아보면 찬성 측 주장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지구촌 생태위기 극복 방안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반대측 주장을 요약해보면은 법은 인간의 한해에 있는데 민법상 한계가 있다. 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있다. 권리 능력에 대한 동물이나 환경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소감을 잠깐 한 가지만 좀 보면은요. 생태법인 제도라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 토론을 하여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근거와 사례를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다른 토론자의 생각을 들으며 여러 가지 시각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좋은 소감을 써줬습니다.
자,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토론 소감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문제로 찬반영 토론을 진행한 결과 찬성 측은 효율적인 보호, 여러 자연환경 보호, 지구촌 기후 생태 위기 극복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정해 주장하였고 반대 측은 민법상 한계, 환경 파괴, 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정해 주장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는 찬성 측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되 특정 대상에게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여러 대상에게 법인격을 부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시키자와 반대 측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들을 멸종위기족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시키고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만큼 보호와 관리를 더욱 꼼꼼히 하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토론을 진행한 옹관여자중학교 1학년 백슬기입니다. 토론을 진행한 결과 찬성 측의 주장을 보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멸종위기 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뉴시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뉴시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 오염과 난개발 등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처해 있다며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같은 멸종위기 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 측은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법인을 제도를 도입해 해양보호 생물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울산저널에 따르면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양보호생물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든지 결정을 하게 되면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 후 생기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게 어떨지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태법인 제도에 대해 토론을 하니 자료조사를 하며 평소에 몰랐던 지식도 쌓으며 위험에 처한 해양 생태계에 관심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쌓고 제한계를 뛰어넘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학년 3반 장원희입니다. 7월 17일 원여중 1학년 3반 학생들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반영 토론을 했습니다. 또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첫째, 민법상의 한계가 있다. 둘째, 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로 세 가지 주장을 들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와 제언으로는 찬성 측의 의견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여러 대상에서 법인격을 부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시키고 반대 측의 의견으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후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만큼 관리를 더 꼼꼼히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생태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우니 더 찾아보고 많이 접하다 보니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태법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왜 있지라는 의문을 갖고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토론을 해보니 반대하는 이유도 많고 타당해서 생태법인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차석희 대표자로서 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상 끊었는데요. 교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효과 및 시사점 살펴보겠습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흥미와 관심이 토론으로 연결돼서 자료조사 능력을 발휘하였고 기대 이상으로 학습 역량을 키우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생태법인 용어와 등장 배경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이 생태법인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그걸 계기로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생태 권리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할 게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법은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법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변화시키며 인류를 위한 새로운 창을 만들어준다라는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이 손을 맞잡고 공존되는 그날까지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면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몰입을 아니 할 수가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수업치고는 너무 어려운 수업을 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이면 선생님이 오늘 발표를 위해서 엄청난 정성과 시간을 들인 것 같아요. 이 PPT를 제작하느라고. 그 점 감사하고요. 뭐 이제는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15분이니까 한 40분 정도까지 이렇게 뭐 질문도 듣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 교수님 먼저 아주 열심히 노트도 하고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저는 많이 배웠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기존 세션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생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 수용성들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제도는 뭐든 간에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데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이런 생태 교육이 교육부의 지침이 됐든 아니면 지금 현재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경우에 뭔가 이렇게 많은 케이스, 연구자 입장에서는 케이스죠. 지금 현재 발표해 주셨으니까 케이스들이 다양한 티칭 방법들을 통해서 독서 토론회든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 내에서에 들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도 좀 깜짝 놀랐고요. 진짜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지만 이런 교육들을 제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들을 잘 몰라서 반성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이런 경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선도적이고 뭔가 현재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창의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이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사성도 있고 해서 제가 현재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 연구 요거 프로젝트가 지금 하나 나와서 한국의 이런 생태 교육의 이런 경험들, 효율적 방법들,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좋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뭔가 개도국의 국제기관 협력사업, ODA 사업 등을 하나 이렇게 발굴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들을 적어봤는데, 이게 뭐 다양하게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서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인프라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몇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 보니까 생태교육의 경험들이 많고요. 방법들이 지금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너무나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탄탄한 한국 교육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포트가 됐을 것이고, 여기에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시가 하고 있는 생태 법인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 굉장히 시사적인 제도적 논쟁까지도 사실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뭔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생태 교육에서 우수 사례들이고 경험이지 않는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좀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K 생태 교육 이런 식의 하나 모델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개도부에다가 주면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저희 연구하는 중남미 지역은 되게 커리큘럼이 아예 없는 학교들이 생태 교육은 많고요. 이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들, 작가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전무한 상태. 관련해서 읽어야 되는 생태 도서들에 대한 부족 이런 다양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우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초적으로 예를 들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교육 방법들에 대한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토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에 반영하는 것들, 평가 방식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해내는 방식들, 이것들이 사실 이제 가장 메리트 있는 것들이고요. 기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도국의 좋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처사들, 담론들, 케이스들을 사실은 우리나라의 큰 남방고래 이런 사례들 이렇게 한정적인 예를 들어서 몇몇 동식물들 그게 아니라 해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뭔가 지원도 해주지만 향후에 미래 대한민국 생태 교육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해외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서사의 확대, 담론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막 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막 하 교수님,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하 교수님 코이카 사업을 바로 이렇게 캐치하시고요. 여기 선생님 세 분은 프로페셔널입니다. 바로 결합해서 도와드립니다. 무조건 잡으세요. 코이카 프로젝트 무조건 잡으시고요.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이 세 분들은 뭐 워낙 경륜이 탁월하신 분들이라 토론식 수업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당연히 글로벌로 가야죠. 아까 같이 K 에듀케이션, K 에코 에듀케이션 했던 모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박태인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 교수님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 단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서 교사 연수 같은 프로그램도 주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박태인 교수님 로스쿨에 있으니까 뭐 제주도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후원 받아서 뭐 대학생 생태법인 토론 대회, 시상은 뭐 쿠바 한 달 여행 가기 정도 걸면은 뭐 그냥 달려들지 않을까요? 저는 기업 한 1억 정도만 스폰서 받으면 저는 그 행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찬반 토론하는 이유도 주입식 교육한 건 효과가 없어요. 제가 강의할 때 질문식으로 했던 게 뭐냐면 애들 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떻든 이제 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애들이 흥미를 갖고 애들이 스스로는 교육이어야만이 교육 효과가 있지 주입식은 교육 효과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환경교육의 중요성, 환경교육의 효율성 전파. 그래서 어떤 우리 경험을 살려서 어떤 제3세계에 전파하고 그런 프로젝트는 저는 우리 교수님이 하면 제가 책임지고 전국에 이 외에도 베테랑들이 한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다른 분들 질문도 있고 의견도. 박 교수님 여기 애들 반대 논리가 세게 나왔는데 어떻게 방어되겠습니까?
그럼 그 메리트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돌고래. 우리 유엔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박경원 박사님 아이디어 하나 안 나왔습니까? 우리 선생님 강의 듣고. 그건 궁금 안 해도 됩니다. 집에 좀 기회를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 아이들 말씀을 하셔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저는 독서 토론을 지도하고 있는데 단순 독서 토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UN SDGs, 그다음에 창의융합 이런 분야까지 인문학까지 다양하게 하는데 그 아이들의 독서와 토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활동이 단순 그냥 어떤 학생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정말로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로 삼는 게 대답하는 인간은 내가 없는 것이고
질문하는 인간은 내 주체적인 인간이다. 질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활동이 생태법인이 무슨 대학 가는데 도움돼? 아니면 공부하는데 도움돼? 이거 별것 아니야 라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던 활동들이 고등학교에는 개인 세특,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행동발달, 동아리, 이 5개 영역이 있는데 이 5개 영역에 생활기록부로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비교과라고 하는데 대학 입학 전형할 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고 그 다음 그 활동 중에서 대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영역이 하나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인성,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은 거기에 방금 4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해서 뭐 서울대 간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대학 입시와 무슨 관련이 있어? 공부와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러는데 관련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고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골에서도 지금 방과 후 활동을 할 때 학교 방과 후 잘 하지 않습니다. 않고 전부 밖에 학원을 나가는데 제가 지도하는 데는 혼자 하는데 한 50명 이상 그 상설로 매주 합니다. 그리고 작가를 모실 때는 한 200명 이상, 250명 이상 그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운영의 형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긴 하는데 이게 모두 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인성 영역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대학에 간 학생들은 아주 많이 다른데 교수님 3분 아이들 말씀 나왔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독서 토론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인문학 교육까지 이렇게 그런 걸 총체적으로 했을 때 통합적으로 했을 때 아마 아이들의 그 성장은 인성 부분도 엄청 달라지고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 김익태 기자님이나 여기 선생님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이 학교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쩌면 몇 군데만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또 질문 좀 듣겠습니다. 질문. 왜 커먼즈라는 갑자기 그게 나왔냐고요? 한라산의 주인이 누굴까요? 한라산의 주인은 누군가요? 한라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누구에 있을까요? 국가에 있겠죠. 지금 국립공원이니까.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데 그럼 국립공원이 1970년에 한라산 국립공원이 아마 국내에서 2번째로 지정이 됐을 텐데 그 이전의 소유는 누가 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고향이 제주도에서 평생 언론인 생활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럼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는 누구의 소유였을까? 모두의 소유였거든요. 제주도의 전통적인 문화, 일제시대까지 심지어는 해방 이후에 70년 국립공원 지정 전까지 노루를 잡으러 갔거든요. 사냥꾼이. 노루를 잡는데 재미있는 게 한라산 지금으로 치면 국립공원 이하, 그러니까 중산간 이하에서 잡은 노루는 그냥 잡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국립공원 구역, 한라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칭 얘기되는 중산간 이상의 해발 600m 이상 정도 되는 한라산에 잡은 노루는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수가 혼자 가지질 못합니다. 그 분육이라 그러는데 노루를 잡고 다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동네 주민한테 보이잖아요. 그럼 다리 하나를 떼서 줘야 됩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혼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던 거죠. 이게 커먼즈적 약속이 있었던 거죠. 커먼즈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 계기는 사실 공공성의 위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 민영화, 그래서 공공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공공성 속에 막 쫙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2번째의 공짜가 보이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거의 읍면지역, 시지역에도 보면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공설운동이 공이 앞에 공짜일까요? 뒤에 공짜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앞에 공짜라고들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만든 체육관이니까. 근데 거기 뒤에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화가 되게 진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공적 개념, 뒤에 공공성할 때 두 번째 개념, 커먼즈의 개념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게 영어로는 뭐지? 공공성이 퍼블릭니스인데 커먼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했더니 커먼즈라는 연구가 뭐 잘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이고 하딘이 나온 논문 이후에 뭐 수만 편의 논문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관광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럼 투어리즘 커먼즈도 있지 않을까 해서 국내 논문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국내에는 관광 커먼즈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없어서 영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고민하는 사람은 어딘가 세계에 숨어 있더라고요. 투어리즘 커먼즈라는 논문이 한 30여 편 정도 찾게 되고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투어리즘 커먼즈 공부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회 현실을 어떠한 개념적 틀에 집어넣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생태법인이라는 것도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제주도에 지금 갑자기 나타난 형태의 관광, 물론 수족관 관광뿐만 아니라 이 선박 관광에서 나타나는 돌고래 관광에서 이런 커먼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론적 틀을 잡을 수 있겠다 내가 사실 하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생태법인이라는 또 이 개념과 맞물리면서 커먼즈가 뭐 요새 뭐 도시 커먼즈, 별별 커먼즈 많잖아요. 연구학자들이 다 자기 전공 분야의 커먼적 관점에 넣는데 관광에서 집어넣었을 때 이걸 생태법인이라는 틀로 다시 커먼즈하고 연결시키면 또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던 겁니다. 괜히 너무 길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또 혹시 뭐 우리 여기 발표하신 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시간 지나면 다음에 기회가 없으면 제 멀리 바다 건너와 가지고 그다음 저 무안, 부산, 뭐 전북에서 와 가지고 우리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예. 젊은 분이니까 예. 들으신 질문인데 혹시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뭐 교사 연수나 교포에서 생태교육 관련해서 뭐 지침을 받아서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직접 그냥 그 프로그램 다 기획하셔서 그 학교에서만 하는 건지 여쭤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어디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도 없고 그런 거 잘 두지 않습니다. 대신 방금 보여드린 그 자료집이 있지요. 자료집에 생태법인이라면은 생태법인에 대해 이 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그다음 논제 자체에 대한 배경, 용어 정의, 주장, 이유, 근거, 참고 자료 이렇게 그다음 찬반 논거, 찬반 주장, 이유, 근거 그렇게 갖고 논제 자체를 아주 제대로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방금 아까 한 200쪽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2030 UN SDG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같이 교육시키고 활동하고 그리고 토론으로 연결짓고 이렇게 교육부나 또는 뭐 교육청 이런데 어떤 지시를 받는다거나 어떤 뭐 지침을 받거나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저는 시키면 안 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 시키면 저 안 우리 해버려요. 학교만에 제가 개발한 특허권을 가진다면은 전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뭐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육이 미래다. 산업 문명 사회가 생태 문명 사회로도 이렇게 전이하고 진화하는데 교육 없이 미래 세대가 자기 주체성, 자기 주도성 없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떻든 우리 외국어대학 중남미 연구소가 여기 선생님들 우리 그다음에 김익 기자님과 협업을 해서 생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다음에 실질적인 적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박 박사님이 유엔하고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 하 교수님이 코익하고 네트워크, 이걸 어떻든 오늘의 그 과제로 이제
다짐하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